루비 책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비예요. 아직도 루비 책방 힘들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무료 구독하세요.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구독이고요. 이 종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알림 설정이 된답니다. 지금 루비 책밤 무료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고요. 편안하게 계시다가 알림이 띠링 울리면 업로드된 영상 시청하시러 놀러오세요. 그럼 오디오북에서 만나요. 박완서 소설 전집 결정판 살아있는 날의 시작. 지은이 박완서, 출판 세계사, 낭독 성우 루비. 살아있는 날의 시작, 토파보기. 일상의 굴레 속에서 위장된 평안과 가식적 애정을 박차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찾아 외롭고 서툰 길을 떠나는 중년 여인 문청이를 통해 여인의 숙명적 고뇌를 그린다.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살아있는 어긋나는 관계들을 아프게 파헤쳐내는 작가의 손끝이 매섭다. 매일경제 1980년 7월 31일. 새로운 여성의 등장과 미풍양속의 파괴. 1980년대 초반 여성의 위치는 전통적 가치와 자본주의가 맞물리며 과거보다 더 퇴보하는 듯했다. 일하는 여성에게 기대에 편히 지내는 가족들조차 가정에 소홀히 한다며 비난했고, 돈이 곧 힘으로 인식되던 사회 분위기는 여성에게 주도권을 빼앗길까 염려하는 남자들을 양산했다. 여성들 역시 일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틀 안에서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작품은 일하는 여성 청이가 전통적 가치들과 새로운 가치들 틈바구니에 끼어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을 그리고 있다.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제3자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동아일보에 연재되는 중에도 미풍양속을 함부로 파괴하고 있다는 독자들의 비판의 소리가 높았던 작품이다. 작가의 말.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억누르는 온갖 드러난 힘과 드러나지 않은 음모와의 싸움은 문학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문학의 싸움을 걸 상대의 힘이 터무니없이 커졌을 때라던가 종잡을 수 없이 간교해졌을 때도 그런 싸움을 중단하거나 후퇴시켰던 적은 없고, 그럼으로써 문학한다는 게 본인에게만 보이는 훈장처럼 스스로 자랑스러울 수 있지 않나 싶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이런 억압의 관계만은 별로 문학의 도전을 안 받으면서 보호 조장되었던 것 같다. 도전은커녕 그런 관계를 비호하고 미화하는 것들 편에 섰다는 혐의조차 짙다. 그렇다고 그 까닭을 문학하는 사람이 남자가 여자보다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다. 그런 것들은 자기가 두둔하고 있는 쪽뿐 아니라 억누르고 있는 쪽한테까지 자기 편이란 착각을 일으키게 할 만큼 아름답고 낯익은 미풍양속이란 탈을 쓰고 있기 때문일 게다. 그러나 내가 감히 그런 것들에게 싸움을 걸어보려 했던 것은 내가 여자라는 것과 무관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언제고 꼭 써보고 싶은 이야기였지만 이것으로 끝난 얘기는 아니다. 집요하게 되풀이 시도해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회성을 무시할 수 없는 신문소설에 담기에는 너무 줄기찬 이야기가 아니었던가 싶다. 이 이야기를 신문에 연재하는 동안 내가 접할 수 있는 독자의 반응이란 목청 높은 비난 아니면 냉랭한 무관심이었다. 고독한 작업이었다. 고독에 못 이겨 주제를 흐지부지하거나 적당히 가당하지 않고 내가 담고 싶은 메시지에 끝까지 충실했음을 내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자위하고 있다. 작품을 끝내고 났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나의 글은 다른 아무하고도 아닌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의 흔적일 뿐인 것 같다. 그러나 이 작품을 통해 작가라면 누구나 만나기를 꿈꾸는 참으로 좋은 독자를 몇 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자랑하고픈 보배로운 수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깨어있는 작가가 되어야겠다. 여러 가지로 바쁘고 경황 없으신 중에 발문을 써주시어 졸작을 빛내주신 박경리 선생님에게는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옳을지 몸둘 바를 모르겠다. 내 소설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출판을 위해 애 많이 써주신 전예원의 김진홍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80년 무더운 여름날 박완서. 1980년 전예원에서 출간된 살아있는 날의 시작 초판 작가 후기. 1. 집 밖의 잠. 그 여자의 앞모습과 뒷모습은 판이했다. 군살이 붙지 않은 우아하고도 간결한 선과 자신있고 경쾌한 걸음걸이로 하여 뒤에서 본 그 여자는 20살을 간 넘어선 것처럼 싱싱해 보였다. 그러나 그 여자의 앞모습엔 분명하고도 멀지 않은 노추의 예감 같은 게 서려 있었다. 새피라처럼 공들인 화장 밑엔 물빨래에서 다림질한 비단결처럼 섬세하고 확실한 주름살이 은폐되어 있었고 목의 주름살은 숫제 적나라 했다. 판이한 건 그 여자의 앞과 뒷뿐이 아니었다. 그 여자의 큰 눈은 곧 뭔가를 주장하고 나설 것처럼 강경했지만 그 여자의 입술은 시들은 꽃잎처럼 아무것도 주장하고 있지 않았다. 타고난 눈썹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 그린 눈썹은 간드러지게 요염했지만 턱은 완강했다. 발목은 날씬하고 발은 유리구두라도 신겨주고 싶게 앙증맞고 귀여웠지만 손은 거칠고 튼튼하고 엉뚱한 곳에 옹이처럼 질긴 못까지 박혀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상스럽도록 투박한 손가락이 간간히 자신의 길고 결좋은 머릿속 깊숙이 집어넣었다가 빗질에 내리는 게 마치 타인의 손처럼 무엄해 보였다. 그 여자는 버릇처럼 무심히 그러나 그지없이 세련된 동작으로 곧잘 그렇게 했다. 그 여자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멋부리고 있었지만 동냥자루처럼 더럽고 허술한 백을 메고도 천연덕스러웠다. 백이 잘못돼 있지 않을 땐 구두라도 잘못돼 있었고 구두가 잘못돼 있지 않으면 벨트나 머플러라도 잘못돼 있었다. 잘못돼도 심하게 잘못돼 있었다. 그 여자의 멋부리는 솜씨에 대해 샘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여자의 이런 실수까지를 멋을 위한 기교라고 짐작하고 기교치곤 유치하고 실수한 기교라고 비웃었지만 그건 오해였다. 그건 그냥 그 여자의 순전한 실수일 뿐이었다. 요컨대 그 여자는 완벽한 멋쟁이는 못됐다. 그러나 그런 불완전함이 오히려 남들에게 친밀감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 여자 속에 이런 판이함은 서로 타협하거나 조화될 낌새 없이 각각 두드러져서 그 여자의 인상을 도무지 종잡을 수 없게 했다. 특히 남의 인상에서 즉각적이고도 단일한 해답. 저 여자가 나보다 잘났나 못났나, 젊었나 늙었나, 잘 살까 못 살까 을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을 시침 딱 떼고 골탕 먹이기에 알맞았다. 그 여자는 긴 머리를 말갈기처럼 나부끼며 인파를 거침없이 헤치고 S백화점 앞에 당도했다. 너무 서둘렀다 싶게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팔목시계를 보았다. 7시 정각이었다. S백화점 앞, 분수가 있는 광장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른 곳에 솟아있는 고층 건물의 전자시계의 새빨간 숫자판도 7시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 여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 여자는 자기가 가까스로 힘겹게 시간 안에 도달했다는데 자족하느라 정작 목적이 뭔가에 대한 잠시 잊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시간에 S백화점 근처는 하루 중 최고로 붐비고 있었다. 마침 퇴근 무렵인데다 가을날의 그 시간은 사람들을 저절로 종종 걸음치게 하는 뭔가 각박한 스산함이 있었다. 육교에서 곤두박질 쳐 내린 사람, 지하도가 꾸역꾸역 토해낸 사람들이 바쁘게 흩어지는가 하면 역시 바쁘게 모여든 사람들이 육교와 지하도를 통해 빠지는 모습은 흡사 금류가 소용돌이를 만난 것 같았다. 그런 중에도 S백화점 중앙문 안팎에선 여러 사람들이 오도 가도 않고 서성대고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보다 못나 보였다. 급한 사람한테 밀리거나 걸리적대는 모습은 구박받고 있는 것처럼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 여자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하나하나 살폈다. 식구란 그렇게 꼼꼼히 안 살펴도 쉽게 눈에 띄게 돼 있건만 그 여자는 그렇게 했다. 그 여자의 남편은 아직 안 와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은 약속 시간보다 약간 이르지 않으면 많이 늦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미리 말을 썼다. 다방에서 만나기로 해요. 길바닥에서 마냥 기다리는 건 창피해요. 마냥 기다릴 게 뭐 있어? 서로 딱 제 시간에 그곳에 가 있으면 당장 만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여자의 남편 정인철은 아내와의 약속 시간 따위에 구애받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남자답다는 걸 좋아했다. 거의 신봉하고 있었다. 그가 신봉하는 남자다움에는 아내와의 약속 시간을 희미하게 기억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들 사이의 모든 소유관계가 명백하고도 당연하게 그의 것도 그의 것, 아내의 것도 그의 것이었던 것처럼 아내의 시간 역시 그에게 속했다. 아내만의 시간이란 걸 그는 의식적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느긋하게 기다릴 일이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남편과의 약속 시간을 위해 그 여자 나름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포기하고 달려온 길이었다. 느긋할 수가 없었다. 그 여자는 분노마저 느꼈다. 그 여자는 꼿꼿이 서서 멀리서 전자시계의 숫자가 바뀌는 걸 노려보았다. 언젠가 그 여자는 가도에서 학생들의 너무도 열심스러운 애걸에 감동한 나머지 헌혈을 한 일이 있다. 그때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와 유리병 속에서 그 부피를 더해가는 진한 혈액을 지켜보면서 그만, 제발 이제 그만하고 애걸을 하고 싶은데 차마 체면상 못하고 당할 때와도 닮은 각박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그 여자는 시간이 흐르는 걸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런 극도의 조바심이란 별로 지속성은 없는 법이다. 약속 시간 10분을 넘기고부터 그 여자는 조금씩 편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다리는 일을 중지하고 슬슬 한눈을 팔기 시작했다. 가을날 해 저문 후의 분수는 눈보라처럼 을씨년스러웠다. 행인들은 그것을 바라다만 보고도 겨울의 예감으로 몰래 진저리를 치면서 옷깃을 여몄다. 백화점 쇼윈도 속의 마네킹은 벌써 원색의 두꺼운 모직옷을 입고 있었고 그 안 하늘에선 새빨간 단풍잎이 드리워져 있었다. 낮 동안은 아직도 청청한 채 허세 부리던 가로수도 휘황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 정직하게 조락의 조짐을 드러내고 으스스 떨고 있었다. 한 계절이 소멸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또 다른 계절은 도시의 허점을 깊숙이 파고들어 여기저기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여자 주위에서 서성대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서 떠나갔다. 그러나 아직도 몇 사람의 아가씨가 목을 기린처럼 길게 빼고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었다. 아마 그 아가씨들은 오늘 밤 바람 맞으리라. 그 여자는 길거리에서 바람이나 맞는 아가씨를 경멸했다. 동정의 여지 없이 경멸했다. 그 여자에게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과의 동료의식은 없었다. 그 여자의 한눈팔기는 차차 열기 있어졌다. 그 여자는 아무나 면구스럽도록 뚫어지게 쳐다보는 버릇이 있다. 그 여자는 그런 강한 시선으로 그 여자 앞을 스쳐가는 인파 중에서 여자 중에서도 자기의 얼굴과는 얼토당토하는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여자를 골라냈다. 그런 일에 그 여자의 솜씨는 쌀에서 뉘를 골라내는 것만큼이나 영락없었다. 골라냈다 하면 마치 가발을 벗기듯이 그 얼토당토하는 머리를 쉽사리 벗겨버리고 참으로 어울리는 새로운 가발을 씌워주었다. 새로운 가발은 곧 그녀 자신의 머리가 되어 그녀를 한결 생기 있고 돋보이게 했다. 그 여자가 서 있는 앞으로 인파는 계속해서 흐르고 자기의 생김새와는 얼토당토하는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여자는 하고 많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정광석화처럼 무수한 가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간간히 커트도 쳤고 염색이나 탈색까지도 했다. 저 여자의 저 여위고 모난 얼굴에
저 새까만 머리가 아랑곳인가. 부드러운 갈색으로 윤곽을 살짝 흐려놓아야지. 거봐. 인상이 단박 얼마나 좋아지냐 말이야. 눈썹을 밀어버리기도 했다. 미간이 좁거나 너무 내려앉은 눈썹은 질색이었다. 그런 눈썹은 싹 밀어버리는 게 수였다. 그 여자가 남의 눈썹을 밀어내고 새로운 눈썹을 그릴 때 그 여자의 투박한 손은 곤충의 더듬이처럼 섬세하고 자신 있어졌다. 또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서성대고 있는 오늘 밤 바람 맞은 가엾은 여자들의 머리카락을 감정하기도 했다. 그 여자는 현미경 없이 남의 머리카락을 말아놓은 김밥 굵기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신기한 재주도 갖고 있었다. 영양과 손질이 양호한 머리카락은 질 좋은 김으로 잘 말아놓은 김밥처럼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그렇지 못한 머리카락은 구멍 뚫린 김으로 아무렇게나 말아놓아 내용물이 꾸역꾸역 허물어져 나오는 입맛 떨어지는 김밥으로 보였다. 이런 일들은 민첩하게, 그러나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졌다. 그 여자는 그런 일에 마음이 팔려서 이제 기다리는 조바심은 완전히 잊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여자는 그런 일에 생생한 기쁨을 느꼈다. 그 여자는 꽤 상업 중인 미장원과 이제 갓 개설한 미용학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미용사요 강사였고 물론 원장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여자의 직업의식은 그 여자에겐 구원이었다. 누군가가 잠에서 흔들어 깨우듯이 거칠게 그 여자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 여자의 남편 정인철이었다. 그 여자의 남편도 강사였지만 어엿한 대학 강사였고 정확하게 말해서 전인 강사였지만 물론 그는 예의 바르고도 품위 있게 교수님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든지 오래 기다렸느냐고 말하는 대신 눈살을 찌푸렸다. 그 여자는 얼른 분수가 있는 광장 건너 전자시계 쪽을 보았다. 8시 10분 전이었다. 이미 도시의 빌딩 사이의 어둠은 비로드처럼 두꺼워져 있었다. 그 여자는 누구나 거침없이 똑바로 바라보는 성질이었지만 인철이한테만은 그러지를 못했다. 그 여자는 눈을 내리깔았다. 무력한 노여움이 무럭무럭 피어올랐다. 그러나 꾹 참고 다소곳했다. 인철이 말없이 어깨만 한번 으쓱대 보였다. 훤칠한 키와 지적인 얼굴에 그런 이국적이면서도 남을 무시하는 것 같은 몸짓은 매우 잘 어울렸다. 그 여자는 한층 주눅이 들었다. 그 여자는 인철을 똑바로 보지 않고도 그의 정돈된 이목구비 사이로 미묘하게 감도는 까다로움을 놓치지 않았다. 함부로 무시하는 듯한 태도와 그런 까다로움은 약속 시간을 근 1시간이나 어긴 주제에 얼토당토하는 것이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지만해서 그 여자는 단연 엄격해진다. 그러나 그 여자가 제 아무리 자기 앞을 스쳐간 누구나의 얼토당토하음도 놓치지 않고 바로잡아 주었대도 인철의 얼토당토하음에 대해서만은 속수무책이었다. 그것은 운명처럼 그 여자를 압도했다. 그 여자는 다시 절망적인 무력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덮어놓고 사과해야 할 것처럼 느꼈다. 남편을 기다린답시고 기다림에만 전념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안달을 하고 있어야 할 시간을 실은 느긋이 즐겼음에 대하여 50분보다는 그것이야말로 대죄였다. 그러나 그 여자의 또 다른 앙큼한 마음은 그가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자기 마음은 결코 상하지 않았노라고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이렇게 그 여자의 마음은 꼬이고 또 꼬였다. 인철이 아직도 아내를 무시하는 태도로 택시 정류장 쪽으로 앞장섰다.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인기 영화의 매표구 앞처럼 끝간대를 모르게 줄지어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손님을 내려놓는 택시도 연달아 있어서 줄은 빠르게 앞으로 좁혀졌다. 그 여자는 슬그머니 아부하는 것처럼 인철의 등에 머리를 기댔다. 꼬인 마음을 풀고 편하고 싶었다. 든든한 등이었다. 졸음이 올 것처럼 편안했다. 그 여자는 차차 온몸을 실리면서 두 팔로 그의 허리를 감았다. 그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지만 뿌리치지도 않았다. 그 여자는 그런 자세로 문득 남편과 화해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문득 떠오른 생각 같았지만 실은 언젠가는 풀어야 할 묵은 숙제 같은 거였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툰 적이 있는 건 아니었다. 너무 안 다투는 부부였다. 금슬 좋은 부부라고 누구나 말했다. 어느 쪽이 하나 숨어서 부도덕한 짓 하다 들킨 바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차라리 그러길 바라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 가장된 화합으로부터의 어떤 전기를 위해서. 화해할 만한 아무런 건덕지 없이 다만 화해의 필요성만 날로 절실한 부부처럼 불행한 부부가 또 있을까. 그런 기묘한 착오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느닷없이 엄습한 불행감을 떨쳐버리듯이 더욱 열심히 남편의 허리를 죄었다. 마침 한꺼번에 여러 대의 택시가 와서 손님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도 쉽게 빈 차에 올라탈 수가 있었다. 어디로 모실갑쇼? 교회로 나갑시다. 아무데나. 너무 멀지 않은 교회로. 인철은 아내에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운전사에게 모든 걸 일임했다. 저녁 식사를 하시게요? 가만히 있자. 그러면 광나루 쪽도 괜찮고 벽제 쪽도 괜찮은데. 운전사가 그 방면에 도통한 것처럼 너스레를 떨 기미를 보였다. 아니요. 우리는 자러 가는 거니까 그냥 값싸고 조용한 여관으로 데려다주면 돼요. 인철이 무성의하게 말하고 힐끗 아내 쪽을 보더니 야비하게 웃었다. 그 여자는 모욕감으로 치를 떨었다. 그래, 우리는 다만 자러 가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수면이 아닌 또 다른 잠을. 그렇더라도 그걸 생판 모르는 남에게 들춰보일 필요가 있었을까? 왜 내가 묘화시키고 싶어하는 걸수록 이 남자는 똥에 달아도 비벼대려고 하는 걸까?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사는 정상적인 부부가 가끔가다 같이 외박을 하는 것은 그들 나름으로의 말 못할 사정 때문이었지만 얼마든지 미화시킬 수 있는 문제였다. 실제로 그들 주위에서 그들의 주기적인 외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수상쩍어하기보다는 부러워하고 있었다. 그 여자도 그것을 어느 만큼은 미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인철의 한마디는 그 여자가 정성껏 미화시켜 놓은 것의 껍데기를 껌껍질 벗기듯이 가볍게 벗겨 생판 남에게 내어 밀므로써 그 생판 남의 불결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것은 만행이었다. 이것이 누구 때문에 비롯한 외박이기에. 외박의 원인을 따지는 건 그들 사이에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다. 썩은 열매였지만 금단의 과실이기에 신성불가침의 것이었다. 차가 또 다른 분수가 있는 로터리를 돌았다. 그 여자가 다시 생기 있어지면서 분수처럼 화려하고 환상적인 머리 모양을 만들었다. 그런 일이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그 여자의 구원이었다. 분수 같은 머리란 실용성은 없겠지만 아마 두고두고 화제거리는 될 수 있으리라. 그 여자는 크리스마스 임박해서 헤어쇼를 가질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쇼에서 선보일 작품의 구성과 모델 선정까지 대충 마무리 져가는 중이었다. 헤어쇼란 의상쇼처럼 흔히 있는 행사는 아니었다. 그 여자에게도 처음이었다. 왜 그걸 하고 싶은 건지는 그 여자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인철이 빈정대는 말대로라면 중노릇을 해도 머리에 꽂꽂고 할 여자라는 허영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굳이 허영기가 아니라고 변명할 마음은 없었다. 남자의 야심과 여자의 허영이 한쪽은 어떻거든 부추겨주고 한쪽은 어떻거든 짓밟아줘야 할 만큼 다른 까닭을 여자는 알지 못했다. 그 여자는 다만 그 여자의 특기인 단순 소박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기능적인 머리 모양을 여러 선보일 작정이었다. 그러나 일단 쇼라고 이름 붙은 것의 성질상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작품을 한두 가지쯤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다. 깜짝 놀랄 눈요기가 되어 두고두고 화제를 뿌릴 만한 작품 구성에 은근히 골몰하던 중 야경 속의 분수가 영감을 준 것처럼 그 여자는 오로리 곤두선 기발한 머리 모양을 생각해냈다. 윤곽이 곱고 콧대가 오만한 여자의 머리를 오로리 곤두세워 끝은 분수처럼 자유로 흩어지게 하리라. 어떻게 곤두세우느냐 하는 실질적인 문제는 나중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 그 작품에 이름 먼저 붙였다. 마리 앙투아네트. 하나쯤 이런 이국적인 이름을 붙이는 것도 나쁘진 않으리라. 분수처럼 허황하고 분수처럼 분방한 머리 모양이다.
여자의 허구를 가장 높이, 가장 화려하게 그 극치까지 쌓아 올렸던 여인의 이름을 붙여주자. 차가 또 분수가 있는 로터리를 돌았다. 정확하게 말해서 분수가 아니라 분수대였다. 그 분수대는 물을 뿜고 있지 않았다. 물마른 분수대는 눈썹을 민 늙은 여자가 화장을 지우고 서 있는 것처럼 볼썽사납게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이유가 분명치 않은 비애를 느꼈다. 그 여자 속을 휘황하게 밝히던 쇼의 조명은 꺼졌다. 오로리 곤두서서 사방으로 나부끼던 여왕의 머리는 해초처럼 축 늘어져 분칠한 얼굴과 목고개에 늘어붙고 구경꾼들의 발자국은 멀어져 간다. 깔깔대는 조소 소리만이 에코가 되어 그 여자의 텅 빈 내부에 오래도록 울려 퍼진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인철이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넌지시 말했다. 다정한 얼굴이었다. 집에서 자고 싶어요. 그 여자는 꿈에서 깬 것처럼 어리둥절하면서 말했다. 어리둥절하지만 않았으면 아마 그런 대답을 못했을 것이다. 그 여자는 자기가 한 말에 아차 하고 놀랐다. 아니나 다를까. 인철은 말없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여자는 어깨에 얹힌 인철의 손을 잡으며 한껏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 화났어요? 아니야. 그는 2번씩이나 부인했다. 그러나 아내 쪽을 보진 않았다. 외롭고 온 목의 힘줄이 발딱 날을 세우고 있는 걸로 그의 심기는 매우 언짢아 보였다. 그 여자는 아기 달래듯이 그의 손에다 입술을 비비고 나서 자기 손으로 단단하게 깍지 끼었다. 몸짓으론 이런 의무 행위를 하면서도 이게 다 누구 때문이기에 감히 그가 화를 낼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반발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그들은 어머니 송부인을 모시고 있었다. 그 여자가 시집 오고 나서 줄곧 모시고 있었으니 벌써 20년 가까이나 되는 셈이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새삼 문제될 게 없었다. 문제는 송부인의 노망이었다. 송부인의 노망은 좀 유별났다. 시초는 기억력의 쇠퇴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물은 노쇠란 다름 아닌 기억력 쇠퇴지 별건가 하는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알았다. 그러나 그게 점점 심해져 식사한 것, 세수한 것까지 잊어버려 하루에도 수없는 식사와 수없는 세수를 되풀이하더니 뒤보고 나서 밑 씻을 땐 이미 뒤본 것을 잊어버려 밑 씻는 걸 생략할 만큼 악화가 됐다. 그 대신 지난날에 대한 기억은 놀랄 만큼 명료해졌다. 어느 날 촛불을 켜들고 어두운 골방 속을 뒤지듯이 송부인의 기억력은 그녀의 지난날을 소급하기 시작했다. 간 며느리 봤을 때 중노인으로 돌아가 모든 살림을 며느리로부터 빼앗아 자기가 하려 들다가 다시 한창 나이에 소시적으로 돌아가 맏아들은 물론 나가 사는 아들 딸들을 시시때때로 불러 모아 어린애 타이르듯이 타이르고 음식을 장만해서 싫도록 먹이고 배탈 날까봐 걱정하곤 다시 끝없는 잔소리를 했다. 그 시기가 스스로 끝나고 이번엔 가시집온 새댁이 되어 며느리 화장통에서 화장품을 꺼내 얼굴에 분칠하고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온종일 남편을 기다렸다. 밤이면 죽은 영감의 소시적 사진을 끌어안고 한숨 짓고 눈물을 흘렸다. 그 시기가 끝나자 처녀 쪽으로 돌아가 분칠과 연지곤지는 한층 난해지고 남자만 얼씬되면 내외하고 목소리까지 앳된 교성으로 변했다. 그 다음은 천방지축 선머슴 같은 어린 시절 차례였다. 온종일 말썽만 피우고 먹는 것만 밝혔다. 장난이 심해 옷을 심하게 더럽히고 해뜨렸지만 갈아입는 건 질색이었다. 씻는 것도 질색이었다. 오로지 먹는 것과 말썽 피우는 것밖에 몰랐다. 송부인은 이렇게 자신의 일생을 총복습하고 있었다. 요즘 단계는 서너 살 먹은 유아의 단계였다. 그리고 이 유아의 단계는 다른 단계보다 훨씬 길어 벌써 1년을 넘어 머물러 있었다. 장난은 아직도 심했지만 옷 갈아입고 몸 씻는 일은 순순히 잘해주었다. 지능도 서너 살 정도의 지능은 되어서 눈치껏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 여태까지 거친 과정 중에서 가장 모시고 공경하기 수월한 단계였다. 며느리를 어머마 하고 부르는 건 여전했지만 유아처럼 어리광 부리는 목소리에서
꼭 엄마 하는 소리로 들렸다. 그 여자는 그렇게 불릴 때마다 의무감이 아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애정을 느꼈다. 그 여자 문청이의 하루는 시어머니인 성부인을 씻기고 거두는 일로부터 시작됐다. 그 일은 여간 힘과 꾀와 기술을 요하는 일이 아니었다. 노망만 났다 뿐 기운은 정정한 송부인은 자기를 씻길 낌새만 채면 벌써 숨바꼭질을 시작했다. 가까스로 붙들어 앉히고 나서도 꼭 서너 살 먹은 어린애 앙탈하듯 안 씻으려고 온갖 핑계를 다 꾸며댔다. 방금 씻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쇠순물이 너무 차다느니 너무 뜨겁다느니 트집을 잡기도 했다. 겨우겨우 그 어려운 비위를 맞춰가며 막상 씻기기 시작하면 또 엄살이 대단하다. 눈에 비눗물이 들어갔다고 앙앙 울기도 하고 너무 몹시 씻겨서 아파 죽겠다고 며느리 살을 대신 꼬집어 뜯기도 했다. 누가 그 광경을 보지 않고 귀로 듣기만 했다면 시어머니 때리고 꼬집는 며느리도 있다 싶게 송부인 혼자서 울고 불고 욕하고 악쓰고 온갖 난동을 다 부렸다. 이를 닦아주는 일은 더욱 큰일이다. 칫솔 치약은 질색이라 손가락에 소금 묻혀 남의 입속에 집어넣는 일도 과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성취하는 치아를 잘못 건드리기라도 했다간 당장 손가락을 물어뜯기고 만다. 그러지 않기 위해 그 여자는 더욱 부드럽고 더욱 다정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세수하고 이 닦고 새 옷 입으셔야 아침 잡수시죠. 오늘 아침 반찬 뭔지 아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토랑국에다 생선구이예요. 진지엔 팥도 두었답니다. 이렇게 달래고 달래서 씻기는 일을 무사히 끝내고 나면 머리를 빗겨야 한다. 은빛으로 빛나는 머리는 그 여자가 다루어 본 어떤 머리보다 숱이 적고 부드럽고 우아했다. 언제부터인지 살짝 웨이브까지 져 있다. 그 여자는 머리를 만지는 일이 전문이지만 쪽을 찌는 일은 매우 서툴렀다. 숱이 적고 길이가 짧고 명주실같이 매끄러운 머리털을 따으려면 그 여자의 투박한 손은 자주 가닥을 놓쳤다. 그러나 힘들여 촘촘히 따아 쪽을 쪄놓으면 크기가 꼭 작은 송편만한 앙증스러운 쪽이 됐다. 거기다 금비녀를 물린다. 서돈짜리 작은 금비녀 것만 쪽이 너무 작아 당장 빠져 달아날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실제로 그 금비녀가 온종일 붙어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곧 아무데나 빠뜨려 버리고 곱게 빗은 머리는 억새풀처럼 곤두서리라. 그러나 집 밖에 나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금비녀는 집안 어디에서 되찾게 마련이다. 그래도 그 머리에 그 정신에 금비녀가 아랑곳이냐고 핀이나 값싼 양은 비녀를 권하는 사람도 있지만 송부인은 질색이었다. 송부인은 금비녀를 좋아했다. 몰래 딴 비녀를 꽂아주면 잠자리를 바꾼 어린애처럼 온종일 불편해서 칭얼댔다. 머리를 빗기는 동안 송부인은 며느리한테 소근소근 하소연과 고자질을 번갈아 했다. 글쎄, 순자년이 말이다. 고 여우 같은 계집애가 말이다. 순자란 부엌일을 하는 먼 친척발 되는 아이다. 착하고 부지런한 소녀다. 그러나 송부인의 고자질대로라면 고기도 생선도 떡도 과일도 혼자만 먹고 노인네는 온종일 굶기는 여우같이 매정하고 돼지같이 욕심스러운 계집애다. 네네 어머님, 순자란 년을 제가 혼을 내죠. 다시는 못 그러도록 크게 혼을 내겠습니다. 그럴수록 송부인은 조금씩 언성을 높여가며 오늘도 온종일 배고파 죽겠을 것을 하소연했다. 영락없이 서너 살 먹은 어린애다. 목소리까지 섬찟하도록 앳되어진다. 청이는 별 수 없이 순자를 부른다. 한눈을 부릅뜨고 한눈으론 윙크를 하면서 고래고래 악을 써서 야단을 친다. 송부인의 얼굴에 비로소 득이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다고 온종일 배고파 죽겠을 것에 대한 근심을 아주 놓은 건 아니다. 전현이 네 앞에서나 죽는 신용이지. 너만 나가봐라. 늙은인 아주 우습게 한단다.
아무리 배고프다고 소리쳐도 귀 먹은 척 한단다. 청이는 미리 준비했던 과일이나 떡을 순자 몰래 잡수시라고 송부인의 장서랍에 넣어놓는다. 그래도 칭얼댄다. 송부인은 수놓은 염낭을 차고 있다. 출출할 때 순자 몰래 뭐 사 잡수시라고 그 속에다 100원짜리 주화를 몇 입 넣어드린다. 염낭 속엔 주화가 가득 차서 늘 묵직했다. 송부인이 먹을 거 외에 좋아하는 건 금비녀와 주화다. 지폐는 질색이었다. 주화를 보면 노안이 화사하게 만개했다. 먹을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욕심과 단순한 신미안이 화합을 함으로써 송부인은 비로소 편안해졌다. 편안하고 조용히 있을 때의 송부인의 모습은 노만기 없이 품이 있고 고색 창연했다. 그리고 쪽진 머리통은 너무 작았다. 노망 후부터는 키도 줄어들고 머리통도 위축된 것 같았다. 그 여자는 자신이 완성해 놓은 고색 창연한 송부인의 머리를 보면서 잠시 서글픈 허망감에 젖었다. 송부인은 80이다. 19에 시작해서 45까지 12명의 아들, 딸을 낳아서 겨우 5남매를 기른 늙은 여자다. 그러나 지금 송부인은 자기가 낳은 자녀의 수와 살아남은 자녀의 수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 이름도 모른다. 아버마, 어머마 하면서 같이 사는 아들 며느리를 따르고 그 중에도 늘 시중 들고 먹을 것을 가장 잘 주는 며느리를 더 따랐다. 나가 사는 아들, 딸이 오면 반가워하는데 그건 먹을 것을 사오기 때문이었다. 누구든지 먹을 것을 사오면 반가워하고 안 사오면 섭섭해할 뿐이다. 누가 자기 자식이고 누가 조카 자식인지를 분별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길이 없었다. 송부인은 아무것도 기억하고 있지 않다. 송부인은 지금 자신의 80평생을 복습하고 있을 뿐이지 결코 80평생을 회상하진 못했다. 지금 서너 살적을 살고 있을 뿐 서너 살적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었다. 그 여자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늙음과 그 여자에게 실제로 맡겨진 늙음과는 너무도 판이했다. 그 여자는 고색창연한 늙음을 만날 때마다 저절로 경외감에 사로잡히곤 했었는데 그건 결코 깊은 주름살이나 은빛 머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래 산 뇌에 수없는 주름살 깊은 골짜기에 간직한 한 말의 풍운, 망국의 한, 김인년 만세, 열려문, 12대문, 쓰개치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였다. 그 여자에게 늙음이란 곧 19세기였다. 역사책이나 고담책 속에 문자가 되어 죽어있는 걸 생생한 체험으로 간직하고 있는 마지막 사람들이었다. 왕의 마지막 백성들이었다. 그러나 그 여자에게 맡겨진 늙음은 아무것도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 먹을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전부였다. 늙으면 애 된다는 옛말의 고지식한 본보기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자신에게 온몸으로 의탁하고 있는 천진무구한 늙음에 대해 한없이 경건하고 따뜻한 마음이 될 수가 있었다. 남들이 고생한다고 동정해 주는 일에 그 여자는 거짓없이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생각해도 뜻밖의 일이었다. 자신의 정신의 영토 내에 그런 곳이 따로 마련돼 있는 줄은 그 여자도 미처 모르고 있었다. 그 여자의 친척들은 그 여자의 한결같은 효성을 기특하게 여겨 자주 화제 삼았다. 그 여자는 시집 온 날부터 효부였으니 아닌 게 아니라 한결같은 효성이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시집 온 날부터 효부였기 때문에 효라는 것에 대해 뭘 좀 알고 있었다. 그건 지어먹은 마음이었고 이건 우러난 마음이었다. 남 보기엔 한결같았지만 그 여자에게 있어선 판이한 변화였다. 그 여자는 송부인이 앞으로 오래 못 살 것을 알고 있었다. 송부인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나름의 방법으로 이미 살아버린 지난 날을 만회하려 하고 있지만 결국은 죽게 되리라는 걸. 만회가 곧 소멸이 될 것임을. 그래서 그건 효가 아니라 연민이었다. 사람이 나아서 먹고 자고 싸고 생식하고 욕심부리고 늙고 망령부리고 소멸해가는 기본적인 과정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연민이었다. 머리를 빗기고 나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나면 송부인의 아침 단장은 끝났다. 청이는 단장을 끝낸 송부인을 신부 화장을 끝낸 신부 바라보듯 황홀하게 바라다봤다. 여든의 나이와 3살적의 천진무구가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다. 그 여자가 집을 나설 때 송부인은 다시 한번 보채면서 치맛꼬리에 매달렸다. 어머마, 나 혼자 두고 나가면 어떡거냐. 순자란 년이 날 온종일 구박할 거다. 부엌에서 맛있는 건 혼자 다 처먹을 거다. 청이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순자를 나무라고 저녁에 일찍 돌아올 것과 맛있는 거 많이 사올 것을 약속했다. 그래도 치맛꼬리를 안 놓을 때 그 여자는 짐짓 화를 냈다. 돈을 벌어야죠. 놀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범 혼자 벌어선 어림도 없어요. 송부인은 단박 기가 죽으면서 슬픈 얼굴로 치맛꼬리를 놓았다. 지금은 식구도 단출해지고 하는 일도 순조로워 그렇지도 않지만 한때는 온 집안 식구가 총동원해서 돈에 연연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저 돈 하면서 살았다. 그때는 비참했었다. 그때의 빈궁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송부인의 노망한 의식에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그 여자는 새롭게 가슴이 뭉클했다. 그 여자는 밖에서 바쁜 일에 쫓기는 틈틈이 집에 자주 전화를 해서 송부인과 통화를 했다. 송부인은 그럴 때마다 배고파 죽겠다고 하소연하고 순자란 년이 맛있는 건 혼자만 먹는다고 고자질했다. 그리고 일찍 들어오라고 조른다. 늦으나 이르나 추우나 더우나 그 여자가 돌아올 때까지 송부인은 문 밖에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던 송부인이 반색하는 걸 보기 위해 그 여자는 달콤하고 물렁물렁한 먹을 것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걸 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밤동안의 송부인의 노망에 대해선 그 여자도 속수무책이었다. 송부인의 노망의 또 하나의 특색은 밤잠이 없다는 거였다. 늦도록 아들 며느리 곁을 떠나지 않고 안방에만 있으려 들었다. 가까스로 달래서 잠자리에 들게 해도 헛수고였다. 어떻게든 아들 며느리 곁으로 돌아올 구실을 만들어낸다. 어머마, 대문 걸었냐? 어머마, 빨래 걷었냐? 어머마, 장독 덮었냐? 이런 소리를 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안방을 드나들었다. 이거 아범 거자 하면서 잣단한 물건들을 안방으로 집어들이기도 했다. 빨려고 내놓은 와이셔츠나 양말도 집어들이고 주전자나 우산, 구두까지 집어들였다. 밤새도록 해도 끝날 성 싶지 않게 송부인이 안방을 드나들 수 있는 구실은 무궁무진했다.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도 안방을 맴돌고 엿보기 위해 송부인의 눈은 밤이 깊을수록 초롱초롱해졌다. 그럴 때 송부인은 결코 서너 살 먹은 어린애가 아니었다. 아들 며느리의 침실을 엿보고 회방 놓고 싶은 시어머니의 유구하고 숙명적인 아기가 서너 살 먹은 천진난만과 만나 자제력을 잃은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성적이었다. 그거야말로 젖발기 시작할 때부터 숨 거둘 때까지 줄기차게 일관하는 유일한 인간의 본성인 것처럼 고지곳대로 성적이었다. 육친 중에서도 존속의 적나라한 성적인 모습에 접한다는 건 차마 못할 노릇이었다. 수치감인지 분노인지 모를 게 화끈하게 머릿속을 당근질했다. 그것은 또 인간의 최저한의 품위에 관한 문제이기도 했다. 최저한의 품위 남아 지키는 길은 송부인의 노망에 순종하는 거였다. 청이는 송부인을 안방으로 맞아들여 그들 부부 사이에 누이고 아기 재우듯 등을 토닥거리며 자장가를 불렀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먹고 자고 먹고 놀고 자장, 자장, 우리 아기 먹고 놀고 그런 단조로운 자장가는 송부인이 정정할 때 손자들을 재우며 부르던 노래였다. 이제는 송부인 자신이 아기가 되어 그 노래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잠든 아기가 천사라면 잠든 노인은 신선이었다.
피골이 상접한 작은 몸에서 향내라도 풍길 듯이 비현실적으로 우아했다. 그러나 확고부동하게 부부 사이를 차단하고 누워 있었다. 부부 사이의 자연스러운 사랑의 행위를 못하게 된 것 그 자체가 그 여자에게 고통이 되진 않았다. 그 여자는 거의 중년이었고 집 안팎의 일로 심신의 소모가 대단했다. 자주 위로받기를 갈망했지만 뜨거운 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에 의해서였다. 고통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부터 왔다. 인철의 태도였다. 인철은 아내가 그런 일을 조금도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걸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밤마다 그들 부부 사이를 차단기처럼 갈라놓고 있는 게 자기의 어머니라는 사실마저 잊은 것처럼. 무슨 놈의 여편네가 저렇게 목석 같다. 저런 목석 같은 여편네를 내가 여지껏 데리고 살았으니. 에이, 매력 없어. 이렇게 함부로 아내를 구박했다. 억울했지만 매력 없다는 말을 듣고도 기죽지 않는 여장부야말로 구제할 길 없이 매력 없는 여자였으므로 그 여자는 일부러 기죽었다. 그럴수록 인철은 매력 없다를 남발했다. 이렇게 구박받으면서도 그 여자는 차차 남편의 속셈을 헤아리게 됐다. 아내에 대한 매력 없다는 구박은 실은 자기 자신의 매력에 대한 어떤 의혹의 표현임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내가 남편의 육체적 부재를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건 여태까지 남편의 육체가 아내에게 충분한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표시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 여자는 고통스러워하는 채 하기 시작했다. 인철이 그동안 충분히 매력적인 남성이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 여자는 허기진 여자를 연기했다. 여보, 우리 단둘이 어디 여행이라도 가요. 네? 줄창 이렇게 바라다만 보고 살 순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자란 말이에요. 피도 살도 있는 한창 나이에 여자란 말이에요. 하룻밤만이라도 절 집 밖으로 데리고 가줘요. 이렇게 애걸을 했다. 애걸은 거듭된 후에야 받아들여졌다. 그들의 주기적인 집 밖의 잠은 이렇게 해서 시작됐다. 차는 꼬불꼬불한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생각에 잠겨있느라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어디만큼 왔는지 그 여자는 짐작도 할 수가 없었다. 그 여자는 시계를 보았다. 도심을 떠난 지 반 시간이 훨씬 넘은 걸로 봐서 교외의 주택가거니 싶었다. 밤눈에도 주택가는 검은 숲과 삐죽삐죽한 산봉우리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었다. 그 여자는 인철의 여벌구를 물끄러미 바라다 보았다. 행방을 운전사한테 맡긴 채 동승한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남자가 버스간에서 우연히 옆에 앉은 남자하고 어떻게 다른가? 세상에 하고 많은 남자 중 이 남자가 나의 남편인 까닭은 무엇인가? 사랑인가? 운명인가? 자식인가? 법인가? 도덕인가? 남의 이목인가? 아니면 집 밖의 잠인가? 그것들은 각기 제 나름으로 소중한 거였지만 왠지 그 순간 그 여자에게 아무런 뜻도 지니지 못했다. 그리고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섬뜩한 느낌으로 시어머니 송부인을 떠올렸고 그분이야말로 그들 부부가 부부일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까닭처럼 느꼈다. 밤마다 신선처럼 천진하고 우아한 잠으로 그들 부부 사이를 차단하고 그들 부부의 잠을 집 없는 잠으로 만든 송부인을. 곧 소멸의 날이 멀지 않을 송부인을. 그건 기묘한 느낌이었다. 얼토당토하는 생각이었다. 20년 가까운 세월의 풍상을 겪은 의젓한 부부관계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도리머리를 흔들수록 그 생각은 그 여자의 내부에 확고한 자리를 굳혔다. 결코 당장의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이 거기 있었던 것처럼 그 여자는 도저히 그것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만 아니라면 이혼을 할 수도 있을 것처럼 생각했다.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
그 여자는 구원을 청하듯이 인철의 팔에 매달렸다. 인철의 입가에 경멸하는 듯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런 웃음이 그 여자로 하여금 아무것도 상의하고 싶지 않게 했다. 차가 막다른 골목 같은 데로 접어들더니 활짝 열린 철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철문 위엔 여관의 표시가 아치형으로 붙어 있었다. 여관치곤 꽤 괜찮은 여관이다 싶게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었다. 차는 정원의 연못가를 돌아 현관 앞에 멎었다. 인철은 택시값도 안 내고 먼저 내려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여자는 허둥지둥 택시값을 치르고 거스름돈을 넣어두라고 팔을 저으며 내렸다. 고맙습니다. 재미 많이 보세요. 좋은 여관입니다. 운전사가 징그럽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 여자는 퇴퇴 아무데나 침을 뱉고 싶은 걸 가까스로 참고 현관으로 들어섰다. 징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비참한 기분이었다. 프런트에서 웨이터에게 빈방을 부탁하고 있는 인철의 뒷모습을 보자 그 여자에게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부부 사이처럼 굴지 말고 정인들처럼 굴자. 부부가 이런 데 와서 잠을 자는 건 부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불의의 정을 나누기 위해 남의 눈을 피해 들어온 절박한 정인들처럼 굴자. 그렇게 굴어봤댔자 도와줄 사람은 두 사람의 웨이터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그러고 싶었다. 이 징구렁텅이 같은 느낌에서 헤어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싶었다. 아울러 인철의 까닭 모를 오만과 멸시를 안가품하는 길도. 그 여자의 내부에 뜨거운 게 번지기 시작했다. 남의 눈을 피해 천신만고 잠자리를 얻은 정인 사이의 정염과도 닮은. 그러나 인철은 그것마저 허용하려 들지 않았다. 그 여자가 정부처럼 육감적으로 웃으며 인철의 옆으로 다가갔을 때 인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남편다워져 있었다. 아니, 가장다워져 있었다. 그는 점잖고 근심스러운 태도로 말했다. 당신 집에 전화 좀 걸지 그래. 여기서요? 싫어요. 방에 가서 걸래요. 그 여자는 일부러 몸을 꼬면서 앙탈을 했다. 여기서 걸어. 당신은 집안일이 궁금하지도 않아? 명구 과외 공부 가기 전에 저녁이라도 제대로 먹고 갔나 물어보고. 참, 명선이 눈다래끼 나려고 트집 잡던 거 마이신 먹고 가라앉았나도 궁금하군 그래. 그나저나 순자란 년 어머님 저녁 진지랑 잠자리랑 제대로 보살펴드렸나 모르겠네. 인철이 마음으로부터 근심스러운 듯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인철이 지금 방까지 가는 동안을 못 참을 만큼 급하게 알고 싶어하는 것들은 실상 그가 집에 있을 때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일이 없는 일들 뿐이었다. 그도 웨이터를 의식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여자가 웨이터를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서로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웨이터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 여자가 간통이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웨이터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는 정상적인 부부간처럼 보이고자 하고 있었다. 그들의 집 밖의 잠은 이렇게 뭔가 엇갈렸다. 실상 여기서 웨이터 같은 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 관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다. 그 여자는 정인 노릇을 단념하고 집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 골고루 안부했다. 그 여자가 예상했던 대로 통화의 상대는 곧 성부인으로 바뀌었다. 어머미냐? 어머마, 나 배고파 죽겠다. 순자년이 날 온종일 굶겼단다. 온종일 초만 쳐먹고 생선도 초만 쳐먹고. 그만했으면 그들이 정상적이고 도덕적인 부부임이 충분히 증명됐겠으므로 그 여자는 다 듣지 않고 조용히 수화기를 놓았다. 방이 꽤 괜찮지? 인철이 방에 들자마자 옷부터 훌훌 벗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괜찮지 않았다. 분홍 비단으로 도배한 4평 정도의 온돌방은 알맞게 골고루 따뜻하고 새와 꽃이 있는 수병풍이 쳐있고 해원의 미인도에 복잡한 액자가 두어 점 걸려있고 빨간 자개 화장대와 텔레비전과 가스텐드가 있고 원한 금침은
이미 펼쳐져 있었다. 이 여관은 처음이지만 오로지 자기 위한 이런 격식적인 방을 그들 부부는 여러 번 거쳤었다. 그 여자는 그런 방이 지긋지긋했다. 그건 부부가 잘 방이 아니었다. 이런 방에 어울리기 위해 그 여자는 미리 정부처럼 굴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것마저 여의치 않아 지금 그 여자는 어엿한 조강지처로 돌아와 있다. 집에서 자고 싶어요. 그 여자는 오늘 인철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 여자는 그럴 때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매력 없어지나까지도 알고 있었다. 인철은 잠깐 못마땅한 얼굴을 했지만 곧 너그러워졌다. 알아. 당신 마음. 젠장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을 모시고 사는 여자가 그만한 앙탈도 안 한다면 그게 도리어 이상하지. 그렇지만 그 어른이 사셔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시겠어. 곧 이런 부자연스러운 관계는 끝나게 돼. 당신 같은 효자가 그런 말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당신이 효부니까. 인철이 능글댔다. 당신은 그럼 우리 사이의 문제가 단지 어머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참 이상해요. 아까 택시 속에서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아직도 그 생각이 걸려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당신과 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여지껏 어머님으로 하여 맺어졌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 정 1억이야? 영감이 오래간만에 기분 좀 내려고 하는데 마누라에게도 기분이라는 게 있다는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당신 삐딱하게 나오니까 매력 있는데? 좀 더 약 올려주고 싶을 만큼. 정말이야. 홀딱 반하겠어. 인철이 온몸으로 육감적인 허풍을 떨면서 말했다. 당신 또 그런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피할 셈이군요. 그 여자가 낮게 절규했다. 근본적인 문제를 까발려 봤댔자 당신에게 수치감을 줄 뿐일걸? 인철이 정색하고 그러나 얕잡는 투로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여자가 신경질적으로 다그쳤다. 당신은 지금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야. 그 원인은 당신의 성적인 불만 때문이야. 그게 우리의 문제의 전부야.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그 문제는 잠정적인 거지 영구적인 건 아니야. 인철은 마치 무슨 일만 났다 하면 한마디씩 하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교양 프로의 단골 손님처럼 간단 명료하고도 무책임한 진단을 내리고 뽐내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 여자는 말문이 막혔다. 수치감과 절망으로 경직된 몸을 똘똘 뭉치면서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묻었다. 인철의 손과 턱과 코끝과 입술이 함부로 그 여자의 옷깃을 파고들어 집적됐다. 그러나 그 여자의 몸은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그 여자는 꼼짝도 안 하고 인철의 킬킬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귓전을 간지럽히며 속삭이는 음탕한 소리를 들었다. 다시 킬킬대는 소리를 들었다. 라디오를 트는 소리를 들었다. 개그맨의 권태로운 말장난과 간첩의 목소리와 여자의 교성을 후딱후딱 거쳐서 달착지근한 음악에서 다이얼은 고정됐다. 볼륨도 쾌적하게 조정됐다. 어때? 무든하지? 아직도 화를 안 푸셨나? 젠장, 은총이 나리실 때까지 목욕이나 할까? 욕실문을 여닫는 소리가 났다. 물소리가 났다. 세게 틀어놓은 물소리와 달착지근한 음악이 엇갈렸다. 그 여자가 되고 싶은 것과 인철이 그 여자에게서 바라고 있는 것이 엇갈렸다. 모든 것이 엇갈리게 되어 있을 뿐이라는 체념과 참으로 화합하고 싶은 열망이 엇갈렸다. 그 여자의 몸과 마음도 엇갈렸다. 그 여자가 아직도 경직된 채 똘똘 뭉친 몸에서 겨우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여자의 뺨은 얼룩져 있었다. 욕실에서 나와 그 여자 앞에 뽐내는 것처럼 버티고선 인철의 알몸도 덜 닦은 물기로 얼룩져 있었다. 그 여자는 발딱 일어나 구럭같이 큰 백에서 타월을 꺼내 인철의 몸에 물기를 닦아주었다.
그 여자는 엇갈리고 있는 느낌을 속이고 화합을 꿈꾸었다. 화합의 꿈이 너무 조급했으므로 그 여자는 정직하지 못했다. 그 여자는 눈치껏 격정적으로 인철의 몸을 받았다. 그 여자는 앞뒤도 없이 깊기만한 골짜기를 케이블카를 타고 가로지르고 있었다. 케이블카는 거미줄처럼 가늘고 반짝이는 외줄에 매달려서 느리게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여자는 혼자였다. 앞도 뒤도 안개 같은 걸로 몽롱하게 흐려 있고 발밑은 나락처럼 깊이 모를 어둠이었다. 그 여자는 곧 추락할 것 같은 공포와 고독으로 가늘게 신음하며 허공을 죽자꾸나 껴안았다. 그때 그 여자는 마주 다가오고 있는 또 하나의 케이블카를 발견했다. 또 하나의 케이블카 속엔 인철이 타고 있었다. 그 여자는 그를 향해 환호성을 질렀다. 두 개의 케이블카는 점점 가까워졌다. 이제 그 여자는 거미줄 같은 외줄도 겁나지 않았다. 둘은 곧 화합할 것이므로, 추락해도 함께 추락할 것이므로. 케이블카는 서로 손을 내밀면 맞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 화합을 목전에 두고 그 여자는 더욱 숨가쁘게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두 개의 케이블카는 만나지 않고 엇갈렸다. 두 개의 케이블카는 제각기 외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엇갈렸고 제각기의 목적지인 정상에 안착했다. 화합을 놓치고 대신 정상을 얻었다. 정상을 얻은 기쁨은 화합을 놓친 아쉬움을 잠시 잊을 뻔하게 컸다. 그러나 제각기의 정상에서 바라다본 둘 사이의 거리는 아득했다. 둘 사이엔 나락처럼 깊이 모를 협곡이 가로놓여 있었다. 좋았어? 인철이 부시럭대면서 물었다. 네. 당신은요? 당신은 대단해. 올가을엔 녹용이라도 한 재 먹어야 당신을 당할까 봐. 인철이 킬킬대며 말했다. 대단한 자선이라도 베푼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인철의 태도는 늘 그랬다. 그 여자는 그런 인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선가 중에도 즉각적인 칭송과 존경을 바라는 뻔뻔스러운 자선가 같은 그의 태도는 그 여자의 비위에 몹시 거슬렸다. 그래서 그 여자는 아낌없이 표시한 기쁨의 표시가 억울하게 생각됐다. 억울하다 보니 그 기쁨은 정말로 자기의 것이었을까 하는 새로운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방금 나는 정말 기뻐한 것일까? 다만 기뻐한 채한 것일까? 나는 여태까지 행복하게 살았을까? 혹시 행복하게 사는 채한데 지나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은 시작하기가 잘못이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나는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기 위한 나인가? 남이 어떻게 느끼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나에 비위 맞추기 위한 나인가? 매력 있는 여자란 무엇일까? 나는 왜 매력 없는 여자란 소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나는 매력 있는 여자이고자 끊임없이 자신을 변경시켜왔다. 앞으로 어디까지 자신을 변경시킬 수 있을까? 남편이 네 발로 기는 여자가 매력 있다고 하면 나는 발로 길 수도 있을까? 인철이 코를 골았다. 그 여자는 욕실로 갔다. 더운 물에 오래 잠겨 있다가 골고루 몸을 씻었다. 거울 앞에 섰다. 증기가 두껍게 서린 거울엔 그 여자의 실루엣만 비쳤다. 아름다운 실루엣이었다. 그 여자는 만족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곧 욕실에 비치된 타올로 거울의 증기를 말끔히 훔쳐냈다. 늑도 점도 않은 여자가 그 정체를 드러냈다. 그 여자는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았다. 아직 아름다우나 조락의 조짐이 뚜렷한 여자다움을 남의 것 보듯이 냉정하게 관찰했다. 그리고 남자들 사이에서 신봉되고 있는 여자의 육체에 숨겨진 마성에 대한 수많은 미신에 대해 생각했다. 나의 몸속에도 그런 마성이 깃들어 있는 것일까? 그 여자는 소리 없이 웃었다. 자신의 몸속에 그런 마성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몸이 마성의 허구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 느낌은 비교적 정확했다. 그렇다고 몸뚱이에서 여자다움이 시들면 그 허구로부터 노연할 수 있는 건 아닐 게다.
다음은 어머니라는 신성이 준비돼 있을 테니까. 여자의 마성에서 어머니의 신성 사이엔 아무런 경계선도 없나 보다. 누구나 쉽사리 옮겨가니까. 왜 남자도 여자 자신도 마성에만 관심이 있고 그 이전에 인간성이란 걸 여자도 갖고 있다는 데는 관심을 두진 않는 걸까? 그 여자는 자신의 몸을 관찰하기를 그치고 얼굴로 눈을 돌렸다. 얼빠진 얼굴이었다. 볼수록 얼빠진 얼굴이어서 쿨컥쿨컥 간헐적으로 세찬 웃음이 북받치는 걸 겨우겨우 참았다. 그러나 왜 그런지 알지 못했다. 방으로 돌아와 잠옷을 걸치고 화장대 앞에 앉으니까 왜 그런지가 비로소 드러났다. 눈썹이 없기 때문이었다. 눈썹 없는 여자. 무슨 괴기 영화의 제목 같다고 생각했다. 그 여자는 아이들을 겁줄 때 하는 식으로 양손의 새끼손가락으로 입을 찢을 듯이 벌리고 집게손가락으로는 눈 아래를 힘껏 끌어당겨 무서운 얼굴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여자의 얼굴은 조금도 무서워지지 않았다. 그 여자는 혼자서 쿡쿡 웃다가 낮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약식으로 피부 손질을 끝내고 자리에 들었다. 집에서의 습관대로 그 여자는 인철이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려다 말고 벼랑간 눈이 빛나면서 생기발랄해져서 백에서 스케치북을 꺼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서 대하는 눈썹 없는 얼굴이 오늘따라 어젯밤에 본 물 없는 분수를 연상시켰고 그 전에 물을 뿜는 분수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여왕의 머리를 생각나게 했다. 그 여자의 투박한 손에 섬세한 감성이 전류처럼 흘렀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연필을 잡았을 때와는 달리 그 여자는 점점 의기소침해졌다. 그 여자가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명명한 머리는 그 여자의 이미지 속에서만 여왕의 머리지 스케치북에 옮겨지자마자 괴기한 미친년의 머리로 변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참을성 있게 실패를 거듭했다. 스케치북을 여러 장 넘겼다. 그 여자가 그 일에 열중하려고 할수록 그 일은 그 여자를 밀어냈다. 그 여자는 이윽고 지쳐서 모든 것을 챙겨서 백에다 아무렇게나 쑤셔박았다. 비로소 자신의 백이 동냥자루처럼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여자가 화장을 끝마쳤을 때 인철은 깨어났다. 그 여자의 기분은 회복돼 있었다. 눈썹이 만족스럽게 그려졌기 때문이다. 곤충이 촉각으로 이물을 감지하듯 그 여자는 자신이 매일 아침 창조해내는 한 쌍의 눈썹으로 하루의 운세를 감지하려는 습성이 있었다. 인철이 어젯밤에 피곤을 과장하면서 담배를 찾았다. 금연을 선언하고 비교적 잘 지키는지 벌써 몇 년째건만 아침 담배만은 못 끊고 있었다. 그 여자는 담배에 불을 붙여 몇 모금 빨아보고 나서 그의 입에 물렸다. 그리고 말했다. 저 이번 크리스마스 임박해서 헤어쇼를 가져볼까 해요. 뭔 쇼? 에어쇼? 헤어쇼요. 새로운 머리 모양을 선보이기 위한 쇼 말이에요. 웃기고 있네. 참 여러 가지 하시는군. 인철이 씹어뱉듯이 불쾌하게 말했다. 당신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실 순 없어요? 당신이야말로 그런 식으로 날치지 않을 순 없을까? 제발 다짜고짜 기죽일 생각부터 하지 말아요. 자세한 설명은 들어보지도 않고. 들어보나 마나야. 당신 역시 내가 기죽인다고 기죽을 여자도 아니겠지만 말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그놈의 기는 살아있을 거야? 머리 깎고 중노릇을 해도 머리에 꼭 꽂고 할 그 빌어먹을 기 말이야. 에이! 창피해서. 그 여자는 인철이 길길이 뛰는 걸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오래전에 아문 작은 상처가 느닷없이 안팡지게 쑤셔왔다. 한때 그 여자는 인철이와 함께 지방대학에서 강사로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 대학에서 강의 시간을 얻긴 인철 쪽이 훨씬 먼저였건만 전임이 되리란 소문이 떠돌긴 그 여자 쪽이 먼저였다. 그 소문이 믿을 만한 소문이고 아니고는 차치하고 그 소문 때문에 가장 마음이 상한 건 인철이었다. 길길이 뛰면서 그 소문의 출처를 대라고 그 여자를 못살게 굴었다. 자존심이 극도로 상한 남편은 아내를 마치 허위사실 유포죄 다루듯이 심하게 다루었다. 결국 그 여자는 그런 심적 고문을 견디다 못해 그 자리를 내놓았기 때문에
소문이 진짜가 되어서 나타날 것인지 헛소문으로 끝날 것인지 끝내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때 그들의 형편은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부부 중 누구라도 하루빨리 전임이 되어 고정 수입이 생긴다는 건 꿈에도 그리던 일이었다. 허겁지겁하면 했지 마다할 계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하필 아내 쪽이 먼저 그 물망에 올랐으므로 그건 화근이 되었고 그들은 둘 다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화근이란 일찌감치 뿌리 뽑는 게 수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후 그 여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남편이 하는 일과는 반대 방향 쪽으로만 돌면서 돈벌이 할 만한 것을 찾아야 했고 그게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코앞까지 가서 놓치고만 전임자리를 아쉬워하는 마음이 간절했었다. 그러나 돈벌이로서의 의미를 떠나서 그걸 놓친 걸 마음 아파하긴 처음이었다. 그 여자는 그걸 그렇게 놓치는 게 아니었다고 후회했다. 후회는 까진 피부에 소금을 비비는 것처럼 쓰라렸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아직도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바라다 본 남편은 섬뜩하도록 낯설었다. 그 여자는 그런 느낌이 생소하고 싫은 나머지 어떡하든 남편에게 발붙여야 할 것처럼 느꼈다. 설사 휘황한 쇼의 불빛을 다시 끄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여자는 천천히 구럭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찢어냈다. 그걸 다시 발기발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지는 그 여자의 몸짓에는 조금도 감상이나 과장이 섞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시면 그까짓 거 안 할 수도 있어요. 실상 그런 일이란 돈만 많이 들고 그렇다고 나중에 뺄 가능성이 있는 투자도 아닌 그냥 낭비의 방편 같은 거니까요. 힘만 들고요. 지금의 우리 형편으로 무모한 짓인지도 모르죠. 어머님 병환도 그러시고 학원이라고 인수한 지도 얼마 안 되니 아직 손 가고 돈 들고 신경 쓰일 일 천지고. 그 여자는 인철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타이르듯이 차근차근 말했다. 잘 생각했어. 그 일은 여지껏 당신이 날친 일 중에서 가장 당신에게 안 어울리는 일이야. 인철이 여유 있게 웃으며 말했다. 제발 그 날친다는 표현 좀 안 쓸 수 없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줄까? 여자들이 기운이 넘쳐서 아무데나 발산을 하지 못해 하는 그런 웃기지도 않는 한심한 작태를. 인철이 한층 난폭한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화내지 않았다. 초점을 안으로 돌린 것처럼 멍한 시선으로 인철을 보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건 당신 말씀이 맞는지도 몰라요. 안팎의 일로 늘 힘이 모자라는데도 힘이 남아도는 것처럼 느낄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힘이 남아도는 느낌. 그렇지만 젊었을 때 누구나 경험하는 힘이 남아도는 느낌하고는 전혀 달라요. 한창 때 힘이 남아도는 느낌이란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고 천하를 주름잡고 만인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싱그럽고 찬란한 느낌이지만 지금 우리 나이의 여자들의 힘이 남아도는 느낌이란 옆구리에서 뭔가 꾸역꾸역 꿰져 나오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고약한 느낌이에요. 그게 고약하다는 거 알긴 아니 다행이구먼. 그렇지만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우리 눈에 비친 꼴은 훨씬 더 고약해. 시류가 시류이니만큼 여자들이 돈벌이를 위해 나선 것까지는 참아줄 아량이 있지만 그 이상 날치지는 제발 말아줬으면 좋겠어. 정말 볼썽사납거든. 인철이 자신만만해질수록 그 여자는 배알 빼놓은 여자처럼 맥없이 희죽댔다. 고맙지 뭐유. 돈벌이 하기 위해 날치는 것까지는 참아줄 아량이 있으시다니. 근데 당신 말끝마다 우리 하시는데 그게 누구요? 누군 누구야? 남자들이지. 그럼 당신은 지금 남자들을 대변하고 있나요? 못할 것도 없지. 그런 문제에 관해서라면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남자들은 만장일치니까. 만장일치. 그 여자는 마치 딸꾹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괴롭게 키득댔다.
화장대 위 전화벨이 짧게 울렸다.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갔으면 싶은데요. 방까지 보내줄 수 있겠죠? 그러면요. 참, 밖에 비가 오는데요. 사무적인 말투에 정감 같은 게 서렸다. 그 여자는 수화기를 놓고 커튼을 제치고 창을 열었다. 창밖은 좁은 골목이었다. 팔을 뻗으면 닿을 것처럼 지척에 시뻘건 언덕의 단면이 직립해 있었다. 언덕은 흠뻑 젖어 있어서 더욱 빛깔이 선명했고 그 위에 무성한 잡목으로부터 떨군 암갈색의 칙칙한 낙엽이 골목 양회바닥 위에 쌓여서 비를 맞고 있었다. 가을비는 차갑고 소리 없었다. 그 여자는 우울하게 어깨를 움츠렸다. 안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세차게 가을비는 내리고 있었다. 정원수가 많은 교외의 한적한 동네는 미리 떨군 병든 나뭇잎으로 하여 골목마다 지저분했다. 그 여자는 웨이터가 사다 준 검정 우산 속에서 인철에게 몸을 밀착시켰다. 비에 젖어 초라한 몰골로 몸을 떨며 아침에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 그 여자를 비참하게 했다. 다시는 이 짓을 안 하리라. 다시는. 그 여자는 진저리를 치면서 동의를 구하듯이 인철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무표정했다. 길가에 선어 무더기의 셀비어가 깜짝 놀라도록 선명하게 붉었다. 모든 것이 잔뜩 물을 머금고 어두운 색으로 둔중하게 가라앉아 있는 풍경 속에서 유치하도록 선연하게 붉은 색이 주는 위화감에 끌려 그 여자는 발길을 멈추었다. 제법 물이 분 개천 건너로 419 묘지가 보였다. 아직 낙엽이 지기 전인 거대한 수양버들이 젖은 머리를 산발한 것처럼 칙칙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너머로 백목빛깔의 탐루들이 높이 솟아있는 게 보였다. 배경으로 먹구름처럼 첩첩한 숲이 보이고 그 위로 북한산의 연봉이 구름으로 정수리를 가리고 의연히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몇 번인가 소풍을 따라 그곳에 와본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묘지를 처음 보는 것처럼 느꼈다. 들렀다 가요. 인철이 미처 동의도 반대도 하기 전에 그 여자는 우산 속을 빠져나와 묘지로 들어가는 다리를 건넜다. 인철은 잠깐 망설이다가 그 여자 뒤를 따랐지만 조금도 급하게 굴진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여전히 혼자서 비를 맞았다. 다리 아래 텃밭에서 쭉정이만 달린 것처럼 빈약한 수수이삭과 들깻잎도 비를 맞고 있었다. 묘지한 연못에도 연잎에도 차갑고 날카로운 가을비는 쉴 새 없이 꽂히고 있었다. 그 여자는 정문을 지나 곧장 탐루가 솟아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묘지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탐루 좌우로 담처럼 길게 쳐진 석벽도 비를 맞고 있었다. 그 여자는 화강암으로 된 벽면에 부조된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신기한 감동에 전율했다. 그 석벽은 아마 묘지가 생길 때부터 거기 있었을 게다. 화창한 봄, 소풍철 거기 들른 사람이면 누구나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언제나 앞은 장터처럼 붐볐다. 아마 그 여자도 그런 기념사진을 한두 장쯤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부조가 있는 석벽은 마치 사진관에 비치된 졸렬한 산수화 병풍처럼 거기 서 있었다. 그런 부조들이 밤새 가을비를 흠뻑 머금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싱싱하게 살아나 꿈틀대고 있었다. 메마른 뿌리들이 봄비를 머금고 생명을 얻듯이. 그 여자의 곱고 긴 머리가 비를 머금고 무겁게 늘어졌다. 그 여자는 고개를 떨구고 석벽 뒤로 돌았다. 수많은 무덤과 비석과 백목 및 만장이 비를 맞고 있을 뿐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다. 웬 청승이야? 우산 속에서 인철이가 소리 질렀다.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4.19 때 애인이라도 잃었어? 당신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우린 피차 4.19 세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바른 대로 돼. 그렇게 엄숙하게 누굴 애도하는 거야? 그냥 4.19를요. 그 전체를요. 여자가 가당치도 않아. 매력 없어.
차라리 애인을 애도하면 귀엽기나 하지. 인철이 우산 속에서 흰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2. 대부. 청이미용실과 청이미용학원은 주택가 속의 번화가에 있었다. 시골의 소읍을 연상시키는 군색스럽고 침체한 묵은 주택가와 부티가 질질 흐르고 이국적인 신흥주택가를 강남으로 통하는 널찍한 신도로가 선명하게 양분하고 있는 내거리에 솟아있는 빌딩 2층이 청이의 일터였다. 그 여자는 미용실과 교실과 실습실과 원장실을 민첩하게 드나들며 능률적으로 자신만만하게 일을 처리했다.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지배해야 할 공간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 방 저 방 드나드는 방에 따라 그 여자의 표정과 몸짓도 적절하게 변했지만 호칭도 변했다. 원장실에선 원장 선생으로 불리웠고 교실이나 실습실에선 문 선생으로 불리웠고 미용실에선 손님한테는 문마담, 종업원한테는 아주머니라고 불리웠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미장원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데리고 있던 고참 아이들은 큰언니라고 부르기도 했다. 어떤 호칭도 그 여자는 마다하지 않았고 호칭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줄 알았기 때문에 잘 어울렸다. 단골 손님은 일부러 버스 타고 찾아오는 살림집에서 미장원 할 때부터의 순정파 단골도 덜어 있었지만 대개는 신흥주택가의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터무니없이 고상하고 터무니없이 후하고 거의 결사적으로 아름다워지고자 했기 때문에 미용실은 성업 중이었다. 그러나 남이 하다 재미를 못 봐 문 닫기 직전에 인수해서 미용실 곁으로 이사시킨 학원은 골칫거리였다. 채산이 맞고 안 맞고는 두고 봐야 할 문제고 둘째가는 문제였다. 13,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수시로 입학할 수 있는 학원의 원생은 대부분 구주택가에 사는 넉넉지 못한 집 소녀들이었다. 예상했던 바였다. 애초부터 미용실이 신주택가를 대상으로 삼았다면 학원은 구주택가를 대상으로 삼고 출발했으니까. 원생의 학력은 국민학교만 졸업했거나 중학교 졸업이나 중퇴, 고등학교 졸업이나 중퇴 등 고르지 못했으나 한결같이 돈벌이가 절실하다는 것과 공장으로 가서 여공이 되는 게 나은가, 미용 기술을 배워 미용사가 되는 게 나은가, 늘 비교 검토하느라 고민하는 입장이라는 것으로 동질성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 어떤 집단이나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뿐 동질성은 있게 마련이고 그 동질성이 짙으면 짙을수록 다루기 편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 동질성이 요새 와서 걷잡을 수 없이 산만해지고 있었다. 곧 와해될 조짐마저 보였다. 원생은 착실하게 늘어가는 편이었으나 새롭게 입학을 원하는 아가씨 중에서 눈에 띄게 신주택가의 대학 졸업생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게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 청이는 판단이 서지 않았다. 수적인 팽창이 곧 발전이라면 학원은 단시일 내에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셈이었지만 아직 운영상 방향도 못 잡고 있는 걸로 봐선 허덕이고 있는 셈이었다. 알찬 직업교육을 목표로 출발한 학원을 이들 이질적인 새로운 입학생들은 무슨 차밍스쿨처럼 착각하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직 헌처가 정해지지 않아 기한 없는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상류과정의 교수 중에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었다. 몸을 움직이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삼가고 잡지나 뒤적이다 소르르 낮잠 자고 미용체조 흉내도 좀 내보고 다이어트라는 것도 좀 해보고 유행 따라 옷에 입고 가끔 선도 보고 가끔 영화 구경도 하면서 자기 몸을 고급 유리 그릇 다루듯이 정적으로 조심스럽게 다루는 부류가 있다. 거기 비하면 다른 한 부류는 지극히 동적이고 적극적이다. 배워서 남주나 도둑질 말고는 뭐든지 배워두자고 각오도 씩씩하게 학원이란 학원은 모조리 거친다. 꽃꽂이 교실, 요리 학원, 서예 학원, 펜글씨 학원, 양재 학원, 운전 학원 등 기술을 고루 순례한다. 수업 기한을 맞춰도 상관없고 못 맞춰도 상관없다. 성질이 급하면 하루에 2탕 3탕 겹쳐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직업의식은 손톱만큼도 없다. 그런 교수들이 마침내 미용학원 문까지 두드리는 수가 있었다. 운전사 없을 때 택시 타느니 제 차 운전쯤 제가 할 수 있으면 좀 좋아요 하면서 운전 배우려 하듯이
가끔 제 머리쯤은 제가 손질할 수 있으면 좀 좋아요 하면서 미용술을 배우려 들었다. 요컨대 그들은 심심했다. 심심풀이로 입학하려 한다고 해서 소정의 입학금과 입학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상 거부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심심풀이 입학일수록 도중에서 흐지부지 그만두는 율이 많고 그만두어도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반환해줄 필요가 없다는 걸로 이익이 되면 됐지 손해날 것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좁다란 한 교실 안에서의 학력이나 옷차림의 격차도 문제였지만 절박한 생존의 수단으로 악착같이 배우려는 집단 속에 심심풀이 삼아 배우려는 야한 옷차림이 심심찮게 끼어든다는 건 문제였다. 수업이나 실습 분위기가 도무지 잡히질 않았다. 특히 미용이론이나 위생법규 등의 수업 시간에 학력의 격차가 심하고 목적이 다른 집단을 한 교실에 넣고 가르친다는 건 힘만 들었지 결과는 뻔한 헛수고였다. 학력이 낮을수록 이런 이론을 알아듣는 건 더디었지만 애처롭도록 열심이었다. 왜냐하면 자격시험 때 1차로 필기시험에 합격해야만 2차인 실기시험도 치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학 졸업생에겐 상식적인 뻔한 얘기였고 써먹을 필요도 없는 거였다. 멋내기 교실 같은 걸 기대하고 있다가 어긋나니까 저희끼리 잡담을 하거나 남의 졸피를 야유하거나 엉뚱한 질문을 해서 교실에 웃음꽃을 뿌렸다. 그런 일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직업교육이 어쩔 수 없이 그렇듯이 일종의 궁상과 절박감이 감돌다가도 그런 사건이 그것을 감쪽같이 해소시켜주면서 화려하고 명랑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했다. 그래 그런지 분위기 좋은 학원이란 정평이 나 있었다. 그러나 어차피 철저한 직업교육을 받아야 할 진짜 수강생에겐 그건 일종의 속임수밖에 되지 않았다. 속임수란 조만간 탄로가 나게 마련이다. 곧 미용사 자격시험이 있을 터였다. 자격시험에 몇 %의 합격률을 내느냐는 학원의 성패뿐 아니라 존폐 문제까지도 될 수 있었다. 더군다나 학원을 인수하고 나서의 첫 시험이었다. 청이로선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었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도 청이는 진짜를 가짜로부터 보호할 책임 같은 걸 느꼈다. 진짜를 보호하기 위해선 우선 가짜를 격리시켜야겠는데 그 격리 방법이 문제였다. 그 방법의 하나로 차밍스쿨 같은 걸 하나 따로 차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은 데리고 있는 강사나 미용사 사이에서 벌써 붙어 있었다. 그건 일거양득이 될 법한 명안 같았다. 가짜에겐 가짜가 원하는 걸 줌으로써 진짜를 보호할 뿐더러 가짜는 참으로 원하는 걸 찾게 됨으로써 가짜가 아니어도 된다는 의미로. 그러나 청이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힘이 붙인다는 핑계도 있었지만 날치기가 싫어서였다. 힘이 붙이는 것 같으면서 힘이 남아돌아 그게 옆구리로 꾸역꾸역 꿰져나오는 것 같은 고약한 느낌을 이 이상 감당할 것 같지가 않아서였다. 여러 가지 하시는군. 제발 날치지 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비웃던 인철의 목소리는 아직도 그 여자의 귓전에 생생했다. 그 후 문득문득 그 여자는 그를 잃어가고 있는 느낌을 맛보았다. 그의 마음을 거스르고 그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를 잃는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그럴수록 그를 가졌다는 느낌은 요술쟁이 주먹 속의 달걀처럼 불확실해지는 거였다. 큰언니! 신사장댁 사모님이 큰언니 찾아요. 고참 미용사 미스윤이 원장실 문을 열고 말했다. 차 한 잔 같이 하지 않을래? 청이는 대답 대신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은 빈말을 했다. 청이는 염색한 노랑머리와 유난히 검은 눈동자와 좀 망그러진 듯한 분위기를 가진 미스윤을 대할 때마다 딴 미용사한테와는 다른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야 할 것처럼 느꼈다. 금전적인 것을 떠난 뭔가 은밀한 특별 대우를. 그러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바빠요 지금. 미스윤은 웃지도 않고 건조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녀만의 단골 손님이 많아서 언제나 바빴다. 신 사장 부인도 그녀의 단골이었지만 다 하고 나면 꼭 주인 마담이 찬사를 해주거나 어디 한 군데 가벼운 트집을 잡아 잠깐 고쳐주는 채 해주거나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까다로운 단골이었다. 자기 몸에 주인 마담의 손이 가는 걸로 특별 대우를 받은 것처럼 만족해하는 손님은 그 말고도 여럿 있었다. 부인의 머리에선 아직 드라이어가 꿀벌처럼 잉잉대고 있었다. 손톱 손질은
지금 막 끝난 모양으로 손가락을 활짝 편 두 손을 허공에 펴들고 있었다. 손톱이 복사꽃처럼 요염했다. 미스 윤이 표정 없이 드라이어를 거두고 마지막 빗질로 도리어 굵은 웨이브를 약간 흐트러뜨려 놓는 것처럼 하면서 그녀의 머리 손질은 끝났다. 아우, 멋있어라. 그러게 제가 뭘 했어요. 파마하고 풀어놓으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꼭 소녀 같으시네요. 청이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부인의 손을 잡아 가벼운 지압으로 마디를 풀어주고 마사지하는 신용으로 손가락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훑어내려 주었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부인이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애완동물처럼 목구멍으로 신음했다. 부인의 손에도 한때의 노동의 흔적은 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퇴화해버리고 관능만이 남아 지느러미처럼 흐느적대고 있다. 청이는 사모님의 손을 잡은 채 자신의 옆구리에서 뭔가 꾸역꾸역 꿰져나오는 그 고약한 느낌을 또다시 맛본다. 그놈의 건 요술쟁이 안주머니에서 오색 테이프가 풀려나오는 듯이 끝도 없이 꾸역꾸역 꿰져나온다. 그러면서 어떤 생소한 느낌과 맞닥뜨린다. 만일 옆구리로 꿰져나오는 게 제 골스를 찾아 제대로 기죽을 편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자기가 돼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생소하고 신선했다. 그 여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자기에게 무조건 매혹당했다. 부인이 손을 빼내더니 핸드백을 끌어당겨 지폐를 꺼내 미스윤에게 건넸다. 수고했어. 나머진 넣어두고. 물론 미스윤이 입금시켜야 할 액수를 많이 넘는 돈이다. 미스윤은 웃지도 않고 고맙다지도 않고 전액을 입금시키고 팁은 따로 비치된 노트에 기입만 한다. 그런 사무적인 동작조차 어딘지 불건강하고 버르장머리가 없다. 꼭 가려야 할 곳은 안 가리고 태연하게 구는 것처럼 보는 쪽이 민망할 뿐이다. 그러나 청이는 나무랄 엄두도 못 냈다. 그 즉시 나무라자니 손님 앞에서 체면을 안 생각해 줄 수가 없고 단둘이 있을 때는 무조건 호의를 베풀고 싶은 기묘한 느낌 때문에 그게 잘 안 됐다. 어쩌면 청이가 호의를 베풀고 싶은 건 바로 미스윤의 그 버르장머리 없음에 대해선지도 몰랐다. 부인은 비교적 간소한 외출복 차림이었지만 시간이 급하진 않은 듯 소파로 가서 앉았다. 청이는 저런 여자의 나이는 얼마나 되는 걸까? 잠깐 궁금해하면서 견습 중인 소녀에게 차를 부탁하고 그 옆에 가 앉았다. 정말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네요. 청이는 울적했으므로 입에서 신물이 나게 써먹은 상투적인 아부의 말밖에 생각해내지 못한다. 아유, 말도 말아요. 요새 나 푹푹 늙는 거. 아침마다 식모에 하나가 전속으로 붙어서 새치를 솎아내건만 어떻게 된 게 매일 한 움큼씩 새로 생겨난다니까요. 아휴, 끔찍해. 그럼 그건 새치가 아니네요. 그러시지 말고 염색을 하세요. 워낙 피부가 과민해 나서 부작용 생길까봐 겁도 나고 얼마 안 가 밑둥에서부터 희끗희끗해질 생각을 하면 심란스럽기도 하고 얼굴은 조글조글해가지고 머리만 새까마면 뭐하나 싶기도 하고요. 조글조글하다니요. 당치도 않아요. 고우시기만 한데. 정말 혀 밑에 신물이 괴고 있는데 소녀가 차를 가져왔다. 청이는 먼저 한 모금 마시면서 부인에게도 권했다. 고마워요. 실은 내 얼굴 이거 땡긴 거라고. 그러세요? 몰라봤어요. 청이는 놀라움을 의식적으로 과장하면서 말했다. 그럼 알긴 어떻게 알아요. 돈 많이 들고 회복기가 오래 걸려서 탈이지. 하고 나면 깜쪽 같은 걸. 처음엔 그야말로 10년 아니라 20년도 젊어진 것 같더니만 몇 년 지나니까 역시나 별 수 없어진 것 같긴 하지만. 부인은 노동력은 퇴화하고 관능만이 지느러미처럼 살아 움직이는 손으로 부드럽게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그렇게
깜쪽 같은 거라면 또 하시죠, 뭐. 그러다가 배꼽이 이마에 붙으면 어떡하라고. 배꼽이 이마에 붙다니요? 어머,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부인이 엉뚱한 까닭으로 청이를 측은해하면서 말을 이었다. 왜, 있잖아요. 3년이 멀다 하고 위로 땡기는 짓을 하고 나니 언젠가는 이마 한가운데 동그란 흠집이 생겨있더라는. 그래서 의사한테 항의를 했더니 의사왈, 그건 부인 배꼽입니다. 배꼽이 이제 이마까지 땡겨 올라온 겁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배꼽을 정형수술해서 없애는 것만은 불가합니다. 라고 했다는. 청이는 허리를 비틀고 눈물이 글썽이도록 깔깔댔다. 너무 열렬하게 웃었으므로 웃음을 그쳤을 때 그 여자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공허하고 참담해 있었다. 어머, 그 낡아빠진 조크가 그렇게 우스워요? 부인이 다시 한번 청이를 측은해했다. 마치 안 입는 헌옷을 적선하고 그것을 감지덕지 거두는 가난뱅이를 측은해하듯이. 그러나 청이는 개의치 않았다. 우습지 않고요. 우리의 마지막 인륜이 배꼽에 달렸다는 게. 부인은 대답 대신 입을 삐죽하면서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우리 막내한테도 얘기해줘야겠어요. 걘 더 재미나 할 거예요. 언젠가 걘 제 배꼽이 이마에 붙어있지 않은 걸 아주 진지하게 한탄한 적이 있거든요. 걘 지독히 근시해요. 콘택트 렌즈 없인 지척을 분간 못할 만큼. 어느 날 아침 렌즈를 끼려고 혀로 침을 묻힌다는 게 그만 실수로 삼켜버렸다지 뭐예요. 당황해서 나머지 렌즈 하나는 방바닥에 떨어뜨리고요. 나머지 렌즈를 찾으려고 방바닥을 벌벌 기면서 울부짖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바로 그거였어요. 엄마, 이럴 때 배꼽이 이마에 붙었으면 좀 좋아. 그랬으면 지금 뱃속에 드는 렌즈를 통해 뭔가 좀 보일 텐데. 글쎄, 이러지 뭐예요. 참 재미난 얘기군요. 걘 몇 살인가요? 그때는 국민학교 때였지만 지금은 중학생이에요. 아들? 아니요, 딸이에요. 고명딸이죠. 예전 같으면 시집 보낼 때 안경잡이란 게 큰 흠이었는데 렌즈가 생겨서 감쪽같이 신랑 측을 속여먹을 수 있게 됐으니 좀 좋아요. 여러모로 살게 하는 편한 세상이죠. 그까진 렌즈쯤 가지고 속여먹었다 할 거야 있겠어요? 이마에 배꼽 달린 신부도 없으란 법 없을 텐데요. 고명딸이라고 했죠? 아들은 몇이나 뒀어요? 그 애 위로 둘. 알맞게 두셨네. 맞은 꽤 크겠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 거려. 우리 막내하고 같네요. 우린 5남매나 돼요. 그저 생기는 대로 낳았으니. 막내가 우리 맞이하고 같으면 위로 둔 자제분들은 다 길러놓으셨겠네요. 그럼요. 왜 손자까지 본 거려? 어머머,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젊으실까? 전 저하고 동갑이거나 조금 아래가 아니실까 짐작했었는데 아무리 땡기셨다고는 하지만 너무하셨다. 단골 손님과의 수다여서 이런 류의 아부는 마치 음식의 고명 같아서 너무 해퍼도 안 되지만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청이는 부인의 입가가 해벌어지는 걸 보면서 그런 일에 능숙한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낀다.